경기 흐름으로 보는 현대 한국 경제 약사. 제1. 1970년대 석유 위기로 맞은 불황. 자본주의 경제는 경기가 순환하면서 찾아오는 불황을 피할 수 없다. 불황은 언제 올까? 그때그때 다르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는 유가 인상에 따른 석유 위기로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갑작스럽게 글로벌 불황이 왔다. 첫 번째 불황은 원유 산지인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국이 전쟁을 벌이면서 발생했다. 곧 중동 전쟁이다. 중동에서는 1900년대 초반부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방 선진국 석유회사가 진출해 원유 채굴을 시작했다. 엑슨, 모빌, 걸프, 소칼, 텍사코 등 미국 5개사, 네덜란드와 영국 자본이 섞인 로열 더치쉘, 영국의 BP 등 서방 석유회사 몇몇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원유 판매에서 큰 이권을 차지하면서 오일 메이저라고 불리게 됐다. 오일 메이저는 막대한 자본력과 소속국 정부의 지원, 그리고 군사력을 배경으로 원유 시장과 판매가를 좌지우지했다. 아랍 산유국은 중동산 석유 생산과 판매를 외세가 좌우하는 데 불만을 품게 되었고 1960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가 모여 석유 수출국 기구를 결성하게 되었다. 석유 수출국 기구는 중동 원유 생산과 판매를 아랍이 독자 결정하겠다며 오일 메이저와 선진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석유 자원을 둘러싼 이해 갈등은 점점 첨예해졌고 1973년 중동 전쟁으로 분출됐다. 아랍 내 친미 성향국인 이스라엘이 이웃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나머지 아랍 국가와 대치했다. 아랍 산유국은 일제히 원유 생산을 줄여 판매가를 올렸다. 수입 원유로 공산품을 만들어 돈을 벌던 서방 선진국은 일제히 생산이 어려워졌다. 공산품 생산이 줄고 판매가 뛰면서 글로벌 상품 수요와 공급이 급감해 제2차 세계대전 뒤 가장 심각한 글로벌 불황이 왔다. 우리 경제도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타격이 적었다. 본격 경제개발을 1960년대에 시작해서 공업발전 정도나 대외교역 수준이 낙후한 데다 석유보다 석탄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썼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글로벌 불황 1979년 역시 중동에서 시작했다. 당시 아랍 산유국 중 유난히 친미 성향이 강하고 서방 오일 메이저에 호의적이던 이란에서 민족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 정부는 친미 정권을 축출한 다음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 이로부터 원유가가 급등하는 형태로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세계가 불황을 겪었다. 이로부터 원유가가 급등하는 형태로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했고 세계가 불황을 겪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었다. 1차 석유 위기 때에 비하면 중화학 공업 위주 대외 교역 물량이 많아지면서 국민 경제가 해외 경기와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게 높아져 있었기 때문이다. 2차 석유 위기 전 우리 경제는 해마다 전년 대비 평균 7%씩 규모가 커졌다. 1970년대 들어서는 호황을 맞아 1978년 성장률이 9.8%, 1979년 성장률이 7.2%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2차 석유위기 발생 직후인 1980년 성장률은 마이너스 3.7%로 떨어져 1960년대 이래 사상 처음으로 경제 규모가 후퇴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기 흐름으로 보는 현대 한국 경제 약사. 제2.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전반 3저 호황. 1980년 우리 경제에 닥친 불황은 충격이 컸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경기는 곧 회복됐고
1980년대 후반 우리 경제는 이른바 3저 호황을 맞았다. 3저란 국제금리, 유가, 원화 시세가 낮았던 당시 여건을 말한다. 3저 여건이 어떻게 호황을 만드나? 첫째, 저금리. 금리가 낮으면 기업이 사업 자금을 융통할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때문에 비교적 쉽사리 적극적으로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다. 둘째, 저유가. 석유는 공산품 제조에 널리 쓰이는 필수 원료이므로 유가가 싸지면 각종 공산품 제조 비용이 줄어든다. 그만큼 기업은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같은 값의 제품을 팔아도 전보다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비용 여건 변화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더 활발하게 유도하기 쉽다. 셋째, 원저. 원저란 원화 시세가 외국 돈 시세보다 낮은 상태다. 원저 때는 우리나라에 본거지를 둔 기업이 수출로 돈벌이를 하기에 유리하다. 원 시세가 미 달러당 1,000원 할 때를 가정해보자. 국내 기업이 900원 들여 만든 상품을 1달러에 수출하고 대금을 환전하면 1,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비용 900원을 빼면 100원이 이익으로 남는다. 그런데 원 시세가 달러당 1,100원으로 변했다고 해보자. 전에는 1달러를 구하려면 1,000원이 필요했지만 이제 1,100원이 필요하다. 원화 시세가 달러당 100원 싸진 셈이다. 이 상태에서 국내 기업이 900원 들여 만든 상품을 1달러에 수출하고 대금을 환전하면 1,1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비용 900원을 빼면 200원이 이익으로 남으니 전보다 이익이 커진다. 이런 이치로 원 시세가 싸지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전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다.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판매가를 조금 낮추면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도 쉽사리 늘릴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우리 경제는 3저 여건을 디딤돌 삼아 생산과 투자를 확대하고 수출을 대폭 늘려 1960년대 이래 최대 호황을 누렸다. 3저 여건 중에서도 특히 원저 덕을 많이 봤는데 당시 엔시세가 폭등한 상황도 큰 도움이 됐다. 1985년 엔화 평균 시세는 미 달러당 240엔 정도였는데 1988년 120엔대가 됐다. 1달러를 구하는데 전에는 240엔이 들었는데 이제 120엔만 주면 되니 엔 시세가 갑절 뛴 셈이다. 엔 시세가 뛰면 일본산 제품은 수출이 불리해진다. 달러당 240엔 할 때 200엔을 들여 상품을 만들고 1달러에 수출한다 치자. 수출 대금을 환전하면 40엔이 이익이다. 그런데 엔 시세가 달러당 120엔이 되면 수출 대금 환전액이 120엔밖에 되지 않는다. 200엔 들여 만든 제품을 수출해 80엔을 손해보는 셈이니 수출로 돈을 벌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당시엔 시세가 급등하면서 일본 기업 수출은 일대 타격을 입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아시아 국가와 글로벌 수출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다. 일본이 엔고, 엔시세 상승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을 때 우리나라와 동남아 각국은 반대로 통화 시세가 싸져서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경기 흐름으로 보는 현대 한국 경제 약사 제3 1990년대 후반 엔저 불안과 재벌 몰락. 경기는 순환하는 법이다. 경기가 한창 좋을 때라도 기업은 불황을 대비해야 한다. 호황 때 못지않게 기술, 설비, 인력에 투자해서 제품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력을 키워둬야 경기가 나빠져도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3저 호황 때 우리 기업은 미래 대비에 소홀했다. 호황 때 돈을 생산적 투자로 들리기보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거 투자해서 재테크로 불리기에 바빴다. 기업 경영은 수익 위주로 할 수도 외형 위주로 할 수도 있다. 수익 위주 경영은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이다. 많이 팔려고 애쓰기보다는 고급 제품을 생산하고 고가에 팔아서 비용 대비 이익을 많이 낸다. 빚은 되도록 적게 져서 이자 부담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막는다. 외형 위주 경영은 반대로 한다. 고품질 제품을 고가에 팔기보단 값싼 제품을 대량 생산 판매한다. 이익은 적게 나더라도 매출 규모 키우기에 중점을 둔다. 빚을 많이 져서라도 자산 규모를 키운다. 삼저 호황 때 우리 기업은 수익보다 외형 위주로 경영했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빚과 금융비용 등 사업 유지비를 많이 썼고 매출 대비 이익률이 낮아서 실속 없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되어갔다. 은행이 기업의 자금을 빌려줄 때도 수익성보다 매출 규모를 잣대로 삼아 기업의 외형 경영을 부추겼다. 덩치 불리기 경영은 불황에 약하다. 호황 때는 수요가 커서 웬만큼 매출을 받쳐주므로 박리담회로 이익을 낼 수 있지만 불황이 오면 매출이 떨어져 현금 수입과 이익이 급감한다. 한편에서는 호황 때 불려놓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다 호황 때 진 빚 상환 부담까지 가중된다. 안팎으로 경영난을 겪고 불황이 길어지다 보면 사업이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1990년대 중반을 넘기자 한국 경제에 돛을 달아줬던 삼저 여건의 변화가 생겼다. 달러 대비 엔 시세가 내림세로 돌아서 엔저 상황이 됐다. 엔 시세 하락은 일제 수출품 판매가를 내리는 효과를 내서 일제 수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하게 도왔다. 일제 수출품과 경쟁하던 한국산 제품은 수출 성장세가 둔해졌고 수출에 의지해 성장하던 한국 경기는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경기가 꺾이자 국내 부동산과 주식 시세도 폭락했다. 그랬더라도 당시 우리 기업이 서둘러 빚을 갚고 수익성을 높였다면 훗날 어려움이 덜했을지 모른다. 대개는 엔저가 오래가지 않으리라고 낙관했다. 오히려 호황이 돌아오면 때맞춰 매출을 키울 수 있게 준비한다며 빚을 더 내서 설비를 늘리기까지 했다. 하지만 엔 시세는 내리 3년 하락세를 이어갔다. 1995년 달러당 평균 94엔이던 것이 계속 떨어져 1997년 120엔까지 갔다. 엔 시세 급락에 비례해 한국산 수출품은 대표 상품인 반도체와 철강을 필두로 해외 수요가 급감해 재고가 쌓여갔다. 수출 기업은 생산 활동이 날로 둔해졌고 국내 수요도 따라서 위축됐다. 반대로 기업이 갚지 못한 은행 빚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설비 투자와 부동산 매입에 거액 빚을 진 기업 중에서는 이자도 못 갚을 만큼 자금난을 겪는 곳이 속출했다. 운영 자금마저 없어 부도 위기를 겪는 기업도 많아졌다. 가장 심각한 곳은 빚 규모가 큰 재벌, 대기업, 공직용어론 대기업 집단이었다. 거의 모든 재벌이 여러 은행에서 거금을 빌려놓고 이자도 못 갚는 자금난에 허덕였다. 결국 1997년 재벌 연쇄 부도 사태가 발생했다. 기업이 융자금을 갚지 못할 때 은행이 택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소생 가능성이 보이면 자금을 더 빌려줘서 당면한 자금난을 넘기고 사업을 정상화한 다음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준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융자 원리금을 손해보지 않고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더 지원해봤자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면 추가 대출을 끊고 채권 행사에 나선다. 채권, 빚을 돌려받을 권리. 바로 두 번째 길이다.
은행이 추가 융자를 해주면 기업이 소생할 수도 있지만 빚 회수에 나서면 생존하기 어렵다. 다만 재벌개혁 대기업의 경우 은행이 가망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대뜸 목을 죄기 어렵다. 융자 규모가 큰 대기업 채권을 포기하면 은행까지 타격을 입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도산은 은행뿐 아니라 금융, 산업, 고용을 포함해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일이 커지면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한 정부와 집권당에 국민의 비난이 몰려 정권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당시 한국 재벌은 정부를 업고 사는 이치를 잘 이용했다. 자금난과 도산 위기에 부딪혔는데 은행이 자금 지원을 꺼리면 여당 정치인과 정부 관료 등에게 줄을 댔다. 부패한 정치 권력과 거래해 정부 보증과 특혜은행 대출을 받아내면서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 우리가 망하면 은행, 예금자, 금융질서, 나라 경제에 큰 혼란과 손해가 생기고 정부와 정치인에 큰 부담이 걸릴 테니 결국 자금을 지원해 살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배를 내밀며 사업을 했다. 실제로 정부가 은행을 동원해 자금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기에 빠진 대기업을 구제한 예가 많다. 한국은행까지 동원해 자금 지원을 해준 예도 있다. 1997년 당시에도 경영 위기에 빠진 재벌이 몇몇 정도였다면 정부가 은행 지원을 주선하고 뒷감당을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금 위기에 몰린 재벌이 한둘이 아니어서 한두 군데 불구기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 정부도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시장이 알게 되자 금융가는 각자 도생 판국이 됐다. 은행은 기업 대출을 거절하기 시작했고 재벌은 맥없이 무너졌다. 먼저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거액 빚을 갚지 못하고 도산했다. 이어 산미, 기아, 대농, 혜태, 진로, 쌍방울, 뉴코리아, 한신공영 등 내로라 하던 30대 재벌 중 절반이 해를 넘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쓰러진 재벌 기업으로부터 거액 융자금을 떼인 은행도 줄지어 망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도산하면서 받을 돈을 떼어 망한 중소사업자,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양산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 신용은 바닥을 쳤고 심각한 불황이 한국 경제를 덮쳤다. 경기 흐름으로 보는 현대 한국 경제 약사 제4 1997년 외환위기로 닥친 불황 1997년 후반 우리나라는 대기업 연쇄 도산으로 시작된 불황과 함께 전에 없던 외환위기를 맞았다. 외환위기란 국민 경제가 대외 통상 과정에서 외국과 재화를 거래하는 데 필요한 외환이 부족해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다. 국제거래에서 주로 쓰는 외화는 미달러이므로 결국 달러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경제위기다. 달러가 없으면 기업이 외국 거래처와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다. 자동차 운행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원유도 살 수 없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해외 물자 수입도 불가능하다. 결국 수많은 기업과 공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 수입품을 포함해 생활 물자가 부족해지므로 물가는 폭등한다. 외국에서 달러를 빌리거나 자국 돈으로 달러를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외환위기가 임박하면 그 길도 막힌다. 대외 신용이 추락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다 외환위기가 왔을까? 외환위기 전 몇 년간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달러벌이가 시원찮았다. 현대 국가는 무역을 해서 외화를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상수지라는 명목으로 집계한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993년 한 해만 빼고 90년부터 97년까지 7년 연속 적자를 냈다.
달러로 무역을 하는데 적자가 계속 나니 부족한 살림을 외채로 꾸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 외채가 쌓여갔다. 보기 그림에서 보듯 마이너스로 표시된 순대외 채권. 91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와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추이 그래프인데요. 보기 그림에서 보듯 마이너스로 표시된 순대외 채권 액수가 해마다 커졌다. 나중에는 외환보유고마저 부족해졌다. 외환보유고란 자국의 본사나 본점을 둔 굵직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외국 거래처에 진 빚을 갚지 못할 때 정부가 대신 갚아주려고 평소 보유하는 외환이다. 일개 기업이 진 빚을 정부가 대신 나서서 갚아주는 이유는 국가 신용도가 추락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은 특정국의 주요 기업이 신용을 잃을 경우 해당국 정부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시한다. 만약 정부의 사태 수습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가 신용을 불신하고 대외 거래를 끊어버린다. 1997년 당시 우리나라는 연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외 단기 부채를 갚는 데 필요한 외환이 턱없이 부족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도산하는 마당이었으니 달러를 벌거나 빌려서 부족분을 메울 길도 없었다. 눈치 빠른 국제투기자본은 외화시장에서 원화 폭락에 거액을 거는 환투기에 나서 원화를 대거 팔아치웠고 원 시세는 단기간에 폭락했다. 원화 폭락은 가뜩이나 달러가 부족했던 한국 경제에 외환위기를 부를 공산이 컸다. 국내외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은 곧 외환위기가 닥치려라고 보고 국내 자산을 달러로 바꿔 떠나기 시작했다. 국제투기 자본이 외환투기 공세를 펴고 외국인 자본이 떠나면서 원화 폭락세는 하루가 다르게 거세졌다. 마침내 원화로는 아예 달러를 살 수도 빌릴 수도 없게 됐다. 다급해진 우리 정부는 우방국 미국과 일본의 달러 긴급 융자를 청했으나 간단히 거절당했다. 이미 진 빚도 갚지 못하고 대기업과 은행 줄도산으로 경제가 파탄난 나라에 달러를 빌려줄 수 없다는 답이었다. 남은 카드는 IMF 긴급 융자뿐. 1997년 말 한국 정부는 IMF의 달러 긴급 융자를 요청해야 했다. IMF는 세계 각국이 함께 돈을 내 운영하는 국제금융기구다. 회원국이 경제난에 빠지면 급전을 빌려주지만 융자해준 뒤에는 해당국 경제 정책을 통제하고 융자 원금에다 이자를 얹어 회수한다. 우리 정부의 돈을 빌려준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에 IMF 사무국을 설치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경제 정책을 지시하고 통제했다. 언론은 한국 경제 주권이 IMF 수중에 넘어갔다라고 대서특필했다. 당시 IMF 경제정책 지침은 한국 경제의 급격한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금리를 즉시 대폭 올리고 빚이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은 단기에 자산을 처분해 빚을 대폭 줄이며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설비, 조직, 인원 등을 과감하게 도려내 규모를 줄이라는 주문이었다. IMF 권고는 융자를 받은 나라 처지에서 볼 때 말이 권고지 명령이나 다름없다. 이내 산업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전개됐다. 다수 민간기업과 금융기관이 자산을 대거 처분해 빚과 인력, 설비를 대폭 줄였다. 그렇잖아도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도산하던 차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했고 불황은 한층 깊어졌다. 1999년 당시 재계서열로 삼성그룹에 이어 2위였던 대우그룹이 구조조정 끝에 해체되어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외환위기 한 해 전인 1996년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했다. OECD는 전통적으로 선진국 클럽으로 통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우리도 이젠 선진국이라며 뿌듯해한 국민이 많았다. 그런데 벼랑간 나라 경제가 도탄에 빠지자 국민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 운영에 무능했다며 격분했다. 때마침 다가온 대선에서 야당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 등장 이래 여야가 한 번도 바뀐 적 없었던 한국 정치 세력 지형이 일변했다. 경기 흐름으로 보는 현대 한국 경제 약사 제5 1998년부터 2002년 단기 부양 후유증으로 깊어진 내수 불황. 외환위기가 닥친 직후인 1998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5.5%로 후퇴했다. 1960년대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이해 새로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경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다행히 이듬해인 1999년 성장률이 11.3%, 다음해 8.9%로 대폭 반등해서 불황이 금방 물러가처럼 보였다. 그런데 2000년 들어 미국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경제는 바로 타격을 입었고 2001년 성장률은 4.5%로 내려앉았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순간 해외 경기에 뒷덜미를 잡힌 꼴이었다. 정부는 단기 내수 부양으로 대응했다. 우리 경제에서 국내 수요와 해외 수요는 성장 기여도가 대체로 반반이다. 새에 비유하면 내수와 외수라는 두 날개가 몸통을 띄운다. 당시 정부 판단은 외수 부진은 일시적 현상이므로 내수를 일으켜 경기 침체를 막다 보면 곧 수출 경기가 되살아나 경제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내수 부양책은 정부 지출을 늘리고 건설, 부동산, 금융 부문 규제를 풀어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띄우고 민간의 단기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데 집중됐다. 금리는 낮은 수준으로 묶어 자금 대출자가 진 빚 부담을 줄여줬다. 금융회사 영업감독도 완화해서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이 가계에 신용카드 발급, 소액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마음껏 늘릴 수 있게 했다. 효과는 이내에 나타났다. 시중 자금 공급이 풍부해져 가계대출과 소비가 늘었고 부동산 투자 붐이 일어 내수 경기가 좋아졌다. 내수가 살아난 덕에 2002년에는 수출이 부진했는데도 성장률이 7.4%로 높아졌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경기 부양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부작용만 드러났다. 가계빚이 한두 해 사이 곱절로 늘었고 카드빚에 몰린 신용불량자가 양산됐다. 중산층 이하 가계의 소비 여력은 크게 위축됐다. 2003년 중반부터는 해외 경기가 회복됐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만 벌이가 좋아졌다. 내수에 의지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벌이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2003년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래 최저기록 2.9%를 냈다. 경제성장과 내수가 가계빚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2000년대 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미국발 불황은 다분히 경기 순환에 따른 현상이었고 정부 예측대로 그리 길게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기가 순환주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참고 경제의 내실을 다졌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정부가 단기 부양에 나선 탓에 내수 부문은 반짝 경기 후 빚 부담이 커졌고 그 탓에 오히려 불황이 깊어졌다. 경기 흐름으로 보는 현대 한국 경제 약사 제6 2003년부터 2007년 부동산 투기와 가계빚에 발목 잡힌 내수 불황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가 당면한 경제과제는 전임 정부의 단기 경기 부양 후유증으로 늘어난 가계부채와 깊어진 내수 불황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우선 저금리 정책을 중단할 필요가 있었다. 전임 정부가 시작한 저금리 정책은 내수 부양 효과는 적은데 시중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현상을 가속해 민간 부채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도 수요 규제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것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었다. 시중자금이 제발로 부동산 시장에서 나와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게 투자 대안이나 여건을 만들 필요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고집했다. 부동산 투기 대응도 수요 규제로만 일관했다. 그나마 앞뒤가 안 맞는 제도를 만들거나 변덕스럽게 고치기를 되풀이하며 단기 규제를 남발했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는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의 국토균형 발전 슬로건을 띄우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전국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시중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게 할 투자 대안이나 여건을 제공하지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 시장은 정부의 투기 규제 의지와 능력을 의심했고 투기 붐은 가라앉지 않았다. 부동산 투기와 내수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 빚은 점점 더 늘어났다. 빚에 눌린 가계의 소비 부진과 내수 침체에 따른 기업 투자 부진도 지속됐다. 내수 불황이 길어지면서 내수에 경제를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체, 서민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어려워졌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했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중도 늘었다. 반면 자상층은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불렸다. 대기업은 수출 경기에 힘입어 호황을 구가했다. 결과적으로 국민 자산과 소득 분포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한층 심해졌다. 국민은 경제, 특히 내수 경기를 살려줄 리더십을 기대했고 정권 교체로 의지를 표현했다. 2007년 말 대선에서는 야당이 이겨 여야 정치 세력이 10년 만에 다시 자리를 바꿨다. 경기 흐름으로 보는 현대 한국 경제 약사 제7 2008년부터 2012년 대기업 편향 정책과 해외발 경제 위기로 가중된 불황.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시급한 경제 과제는 내수 불황 해결이었다. 새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집중 지원해 성장률을 높인다는 전략을 내걸었다. 정부가 대기업을 우선 지원해 수출 실적이 좋아지면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늘릴 테니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벌이가 나아지고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중소기업 경기가 나아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면 소비도 증가해 자영업자 벌이도 좋아질 것이므로 결국 총수요가 커져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대기업이 먼저 성장해 성과를 올리면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으로 확산되면서 총수요를 키워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식의 낙수 효과를 기대한 성장 전략이다. 낙수 효과는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경기 확대를 매개로 저소득층 소득도 늘리는 효과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현상에 비유한 용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대기업 수출을 적극 지원했다. 환율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 수출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기업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기업 규제도 풀었다. 법인세율도 낮춰졌다. 그 결과 대기업은 수출을 크게 늘려 대폭 성장과 이득을 구가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내수 경기로 파급되는 효과는 미미했다. 그뿐만 아니다. 정부가 내건 구호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대기업 편향 정책으로 오해했는지 대기업이 유난히 공격적으로 내수 시장 확장에 나섰다. 골목 상권에서 자영업자가 대기업에 밀려 쫓겨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일삼는 구태도 줄어들지 않았다. 내수 경기는 가라앉는데 대기업이 시장에서 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몰아내는 행태를 일삼자 국민 여론이 나빠졌다. 가라앉는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규제가 필요했지만 정부는 별반 나서지 않았다. 성장 실적도 부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이른바 747 공약을 내걸었다. 집권 후 성장률을 연 7%로 끌어올려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우리나라를 세계 7위권 선진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결과는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집권 첫 해인 2008년 가을, 미국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해서 해외 수요가 급감했다. 수출과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소비가 잇따라 위축된 탓에 성장률은 전년 대비 2.8%에 그쳤다. 2009년에는 해외 경기 하강세가 더 심해진 탓에 성장률이 0.7%에 그쳤다. 1997년 외환위기 후 11년 내 최저 기록이다. 2010년 해외 위기가 진정되면서 6.5%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듬해 가을 유럽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하면서 해외발 불황이 재현됐다. 불황은 한때 투기 바람이 거셌던 수도권 집값마저 내리누르며 2011년 성장률을 3.7%로 꺾었다. 다음 해인 2012년 성장률은 2.3%로 더 떨어졌다. 결국 이명박 정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2%로 1970년대 이후 어느 정부보다 낮은 성적을 냈다. 저조한 성장에는 무엇보다 거듭된 해외발 불황 탓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 효과도 없는 낙수 효과에 기대 대기업 지원책만 구태의연하게 지속한 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해 내수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을 등한시한 점은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명쾌 어렵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수 불황은 더 심해졌고 대기업 대 중소기업, 자산층 대 서민층의 소득 자산 양극화도 한층 심해졌다. 그렇지만 국민은 집권 여당을 단죄하기보다 여당 대선 후보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다. 2013년 대선에서 집권 여당은 재집권에 성공해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켰다. 경기 흐름으로 보는 현대 한국 경제 약사 제8 2013년부터 2016년 경제과제 예면의 불황 만성화. 박근혜 정부 출범 때 우리 경제는 심한 내수 불황과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했다. 전임 정권 때 대기업 독점이 심해진 탓에 경제 민주화 요구도 높았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민주화하고 세금을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 혜택을 늘리고 가계빚 부담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걸고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과학기술과 산업 및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노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다 공연불이었다. 공연불. 박근혜 정권은 거의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창조경제는 헛구호에 그쳤고 경제 민주화는 진척되지 않았다. 서민복지는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함께 후퇴했고 기진맥진하던 내수 경기는 아예 침몰하다시피 했다. 실업률이 2013년 3.1%에서 2014년 3.5%, 2015년 3.6%, 2016년 3.7%로 꾸준히 늘었고 실업자 수도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 수출마저 부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마이너스 2.9%로 후퇴했다. 2015년 수출은 5,2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0% 줄었고 2016년 수출은 4,955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 줄었다. 우리나라 수출액이 2년 연속 줄어들고 수출 증가율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57년, 1958년 이후 58년 만에 처음이었다. 수출이 줄면서 수출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비율도 2013년 82.7%에서 2013년 33.3%, 2015년
15.3%로 해가 갈수록 급감했다. 내수에 더해 수출까지 침체에 빠지며 불황이 길어지자 정부는 손쉬운 경기 부양책으로 눈을 돌렸다. 건설 경기, 그 중에서도 주택 투자 경기를 띄우고자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기업이나 가게나 빚을 져서 집을 짓고 매매하기 쉽도록 금융 규제도 완화했다. 그 결과 내수 외수가 다 부진한데 주택 투자를 앞세운 건설 경기만 홀로 성장을 떠받치는 형국이 됐다. 주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아 자산층은 재산을 늘렸지만 서민층은 주거비와 생계비 부담이 더 무거워졌다. 자산 소득 격차도 더 벌어졌다. 부동산 투기용 대출, 셋집이나 가게 임차 용도를 포함한 생계용 대출이 함께 늘면서 가계빚이 격증했다. 가계부채는 2013년 박정권 출범 후 3년 새 약 400조 원이 늘어 2016년 사상 최대치인 1,300조 원에 부풀었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려 2013년 전년 대비 5.7%에서 2013년 6.5%로 2015년엔 10.9%, 2016년엔 11.7%로 해가 갈수록 커졌다. 내수 불안과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가계빚이 급증해 내수 기반을 더 허물고 수출까지 부진해진 탓에 한국 경제는 급격히 취약해졌다. 박정권 4년간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2.9%에 그쳤다. 전임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보다 낮고 외환위기를 치른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올린 어떤 기록보다 낮다.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17년이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연다라고 공언한 것과 닮은 꼴이다. 실제로 두 정권이 지나간 9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대에 머물렀다. 경기 흐름으로 보는 현대한국 경제약사 제9 2017년부터 2021년 내수 불황 양극화 심화하는데 해결책은 오리무중. 2017년 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정부가 중소사업자와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지원해 총수요를 키움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 구상이다. 저소득층 소득 향상이 소비 증대로 이어지면 기업 판매와 생산 투자를 키우고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리라고 기대한다. 저소득층 소비 증대가 경기 활성화로 확산되는 효과는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는 분수에 빗대 분수 효과로 불린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1960년대 이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통적으로 지향해온 성장 방법론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역대 정부는 먼저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해 이익을 내고 투자와 소비를 늘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도 경기 확대 효과가 확산된다는 논리로 대기업을 적극 밀어줬다. 처마의 고인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경기 확산 효과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해서 낙수 효과를 겨냥하는 정책 논리로 통한다. 낙수 효과를 기대한 정책은 효과가 있어서 20세기 우리 경제의 대기업이 이끈 고속성장을 실현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는 대기업으로 경제력과 수출이익이 집중되는데도 고용정체와 내수 침체가 계속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산층과 빈곤층 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졌고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성장 정책은 더 이상 소용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됐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 노선으로 내건 문정부는 임기 초반인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올렸다. 2019년에도 10.9%로 대폭 올려 저소득층 실질소득 향상을 꾀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한계기업 수준에 있던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은 탓이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동력을 잃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2021년에는 1.5%에 그쳤다. 그렇다고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도 못했다. 2020년 들어서는 코로나 사태까지 닥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층의 경제난과 내수 불황이 더 심해졌다. 정부는 이렇다 할 성장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단기 과제 대응에 급급했다. 문정부는 출범 초기 소득주도 성장에 더해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경제정책의 큰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는 적폐를 바로잡고 혁신적 서비스와 상품이 시장에 새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말 그대로 했다면 경제구조 개혁에 진전이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건 이슈가 대표적인 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직접 가해 기업을 고소할 수 없다. 공정위가 고발건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피해 기업의 호소를 듣고 법 위반 기업을 고발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과 거래하다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시비를 가려 처벌과 보상을 받아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 때 각기 공정위 전속 고발건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결국 지키지 않았다. 정부 스스로 공언한 성장 정책이나 시장의 공정성 제고, 산업혁신의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사이 경제성장세는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문 정권 첫 해인 2017년 성장률은 전년 대비 3.2%로 출발했는데 2018년 2.9%, 2019년 2.0%, 2020년 마이너스 1%로 갈수록 낮아졌다. 자산 양극화도 극적으로 확대됐다. 문 정부 들어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급등했다. 집값 상승에는 전 정권부터 이어진 저금리 여건과 과잉 유동성이 기본 동력으로 작용했고 도심의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방아쇠 역할을 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제어하고 수요가 몰리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대출을 규제했지만 규제를 피한 대출 증가를 막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 뒤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동성 공급을 늘려야 했다.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을 제어할 수 없다면 주택 공급이라도 늘려야 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다주택자를 적으로 돌려 무주택자와 1주택자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했다. 가구당 주택은 한 채면 되고 가구당 주택수로 볼 때 공급은 이미 충분한데 다주택자가 집 여러 채를 사들이며 값을 올리는 탓에 집값이 뛴다며 다주택자를 집값 인상 주범으로 몰았다. 공급은 외면하고 세금과 대출 규제를 앞세워 정체가 불분명한 투기꾼 단속과 수요 틀어막기에 몰두했다. 결과는 대실패하였다. 25회 이상 투기 단속 위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집값은 쉬지 않고 올랐고 갈수록 공급 부족이 현실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도 공급 부족을 인정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집값은 사상 최고치로 폭등했고 집값 등락과 주택 소유에 따른 지역별 계층별 자산 격차도 기록적으로 벌어졌다. 전월세 값이 따라 뛰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도 크게 취약해졌다. 임기 초반 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